네, 지금 시각 3시 43분 36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코너는 조프로의 경제TV 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오늘 증시 상황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또 비슷한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증시도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던 날입니다. 예. 이 장 시작을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평화 유지군을 파견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었는데 러시아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한 1%대 하락세로 출발했는데 결국엔 코스피가 1.35% 내린 2706.79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2700선 자체는 지켜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도 순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은 3일 연속이고 기관은 2일 연속으로 순매도 행진입니다. 네. 이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있는 모습인데요. 3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1.83% 하락했습니다. 네. 눈에 띄는 종목은 일단 삼성화재가 있는데요. 6% 넘게 하락하면서 20만 원 아래가 됐습니다. 이 삼성화재가 지난해 보통주 기준 배당 성향을 기존보다 낮춰 잡았는데요. 배당 성향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죠. 삼성화재는 높은 배당 성향으로 고평가를 받았던 주식이었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갑자기 배당 성향을 축소한다는 점이 시장에 실망감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하나는 어제도 전해드렸던 맘스터치입니다. 이 자발적인 상장 폐지를 추진하면서 추가로 지분을 공개 매수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어제 제가 위험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회사에서 상장 폐지 시점에 소액 주주에게는 주식을 매입하겠다면서도 공개 매수 가격인 6,200원 이상으로 주식을 사들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오늘 한 17% 넘게 하락했습니다. 네. 이 근거 없는 믿음으로 하는 투기성 투자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카카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동안 이 카카오 경영진의 이른바 먹튀가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뜨거웠죠. 네, 이 부분을 막는 방안이 금융당국 자체에서 마련이 됐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카카오페이 상장에서 촉발된 논란인데요. 회사가 코스피에 상장한 뒤에 류용준 전 대표를 포함한 임원 8명이 스톡옵션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4만 주를 매각해서 878억 원의 차익을 챙겼는데요. 경영진이 돈잔치를 벌였다면서 직원들이 박탈감을 호소한 건 둘째치고요. 경영진이 이 상장 직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는 게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주가가 과대평가됐다고 인정한 행위나 다름없게 되니까 그렇죠.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투자자들에게는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논란이 커지고 대선 주자들도 나섰죠.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새로 상장하는 회사의 임원이 주택 매수 선택권, 그러니까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역시 의무 보유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상장 전에 스톡옵션은 의무 보유 제도에 포함이 돼요. 근데 상장 뒤에 행사한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의무 보유 제도가 뭐냐면은 이해관계나 경영상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보유한 주식의 일정 기간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해서 상장 초기에 대량 매도로 시세가 급변하지 않도록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카카오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상장 직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의무 보유 제도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나오자 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든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신규 상장이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사들인다고 가정을 하면은 6개월 가운데 남은 기간인 4개월만큼은 주식을 처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이 6개월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의무 보유 기간 규정에서 정한 최소 기간입니다. 신규 상장 기업이 대부분 6개월로 정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6개월 뒤에 매도가 집중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신규 상장 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로 특성을 고려해서 의무 보유 기간을 차등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식입니다. 네. 이번 개선안은 다음 달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 자, 아마 이 카카오 논란 때문에 스톡 옵션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분들도 계실 테고 요즘 또 새로 생긴 스타트업이라든지 IT 기업 쪽에서는 인재를 채용할 때 이 채용 조건으로 스톡 옵션을 아예 그렇죠. 네, 계약 네. 조건으로 아예 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톡 옵션 자체에 대한 좀 비판의 목소리 이런 것들도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 경영 교과서도 한번 꺼내봤고요. 논문도 찾아봤는데 네. 혹시 코브라 효과라는 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하던 시절인데요. 코브라가 사람을 해치는 일이 생기니까 총독부에서 코브라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코브라 개체수가 줄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개체수도 늘고 사람들이 포상금을 타간 횟수도 늘어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 코브라를 직접 만들었군요,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코브라를 키워서 포상금을 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음,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가 예상 밖의 결과를 내는 걸 코브라 효과라고 합니다. 네네. 이 스톡옵션에서도 이런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이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은 그 임원은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경영을 열심히 해서 주가를 올린 다음에 옵션을 행사를 해서 낮은 가격의 주식을 사서 차익을 얻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경영을 열심히 하는 걸 떠나서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장기적으로 회사에 이득이 나는 프로젝트 대신에 주가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게 될 우려가 있어요. 이거를 단기 성과주의라고 합니다. 네네. 또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얻지만 주가가 떨어지면은 옵션 행사를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위험 사업에 집중하게 될 위험성이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이익을 조작하거나 회계를 분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떤 제도든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니까 이런 문제는 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길게 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전반적으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좀 줄어든다고요. 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인데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모든 상속주택을 2년에서 3년 동안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게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2년은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 광역시고요. 3년은 다른 지방지역을 말합니다. 상속받은 사람도 종전대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인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를 보면은 올해 조정 대상의 공시가격 6억 원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가정을 하면요. 지금까지는 총 종부세를 1,833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상속은 빠지기 때문에 849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은 건 어쩔 수 없겠지만 2, 3년 내로 그 집을 팔아라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다만 그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 표준에 합산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2, 3년이 지나도록 주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상속 주택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보유한 주택은 법인에 적용하는 세율 대신에 개인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서 종부세를 좀 낮추기로 했고요.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시도등록 문화재는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대책이 지금 나온 이유가 있겠죠? 이 종부세 강화에는 허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사를 위해서 주택을 사고 팔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다주택자로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또 갑자기 주택을 상속받게 돼서 자기 의사랑 상관없이 주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막대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 내용을 한번 보도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좀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당시에. 네네. 언론 관련해서 시민단체까지 나섰는데요. 사실 이런 비판이 적절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정서에 반할 수는 있지만 사실 조세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사실 정부에서 이렇게 대책을 내놨다는 거는 결국에는 허점이 있었다는 걸 정부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투기 수요를 잡는 종부세와는 별개로 필요한 대책이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는 별개로 또 종부세를 둘러싼 위헌 소송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게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는 것, 그러니까 중과세라고 하죠. 네. 이런 게 조세평등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냐 아니냐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위헌 소송 대리인단에 박근혜 씨 탄핵 심판 당시 재판장이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포함돼서 올해 초에 좀 눈길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거랑 또 별개로 지금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종부세를 손보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종부세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의 경제TV는 뭔가요? 종부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조세 정책이라고 하면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수혜를 주는 정책에서는 법률적으로 뭐 다소의 모호성이나 허점이 있어도 괜찮을 수 있는데요. 국가가 권력을 행사할 때, 국민을 상대로 그 권력을 행사할 때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주택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물린다는 정책에 반대할 사람은 당연히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조세 정책에 허점이 있는 건 아닌지 처음부터 살펴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어떤 국민도 조세 정책 때문에 억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